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경제 지표 해설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소득 통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랑 그리고 명목 GDP, 실질 GDP,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체적인 국민소득이라는 개념하고요. GDP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학자분이,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을 얘기하다 보면 전체적인 거시경제학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데이터,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는데 이 사이먼 쿠즈네츠가 미국 경제학회 회장도 했던 사람인데요. 1971년 미국 전체 경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2000년 1월호에 GDP, 그렇죠. 한 국가의 경제 전체의 어떤 규모를 나타내는 그걸 측정하는, 제가 경제학이 과학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사회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매주 하려는 그 시도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GDP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국가 간에 비교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메저먼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DP 통계 이걸 가지고 많은 경제 정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GDP라는 것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이 대공황과 같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대공황 이전까지는 이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케인즈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야, 우리 가만히 봤을 때 경제 전체를 부분적으로만 너무 살펴볼 게 아니라 뭐 뉴턴의 환원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직 완벽하기보다는 뭔가 이론적으로 검증되기보다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약간 세상을 크게 현미경으로 바라보기보단 만원경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뭐 미국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 얼마나 뭐가 발전했고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GD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GDP에 대한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데 GDP는 여러 가지 국민소득 통계의 하나의 대표적인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이라는 말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은 뒤에 다시 나오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국가 안에서 창출된, 생산된 총 생산의 어떤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DP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의 약자인가는 뭐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가 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는 땅덩이에요. 국내, 도메스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P는 프로덕트, 생산된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GDP 이렇게 나타내서 한 국가의 경제 활동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게 바로 GDP가 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가만히 보면 생활 수준을 높이려면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성과를 가늠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GDP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가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국민 경제를 다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걸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자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Gross Domestic Product.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체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보시면 GDP라는 것은요, 우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한 나라 땅덩이 안에서 이거입니다. 한 나라 땅덩이 안에서 일정 기간 또 새롭게 생산된 거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예를 들면은 밑에도 나와 있듯이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2019년이다 라고 하면 2019년 일정 기간 동안 고해 생산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생산된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생산된 재화라든가 서비스에 그리고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리적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가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라는 건 주로 이제 1년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같이 신속하고 빠른 세상에서는 1년은 너무 또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3개월별로 단위로 측정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생산됐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해 생산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기에 생산된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죠. 과거에 생산된 거는 어떻게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화나 서비스 나와 있는데, 자, 재화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를 재화라고 얘기하고요. 재화 영어로 할 때 이제 좋은 것들 해서 굿에다가 s를 붙이고요. 서비스는 이제 용역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쌀과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태가 있는 상품을 우리가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시장 가치를 합산한, 그렇죠, 시장의 가치로 합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쌀도 있고 옷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합쳐요? 단위도 다르고 어떤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맞춰 가지고 서메이션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합칠 수는 없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의료,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격으로 합산하게 되면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거시경제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살짝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이 있고요. 한국. 자, 여기는 미국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과 미국이 있는데 여기 사과를 생산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한국은 사과를 10개 생산했고요. 미국은 사과를 5개 생산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를 2대 생산했는데 미국은 자동차를 5대 생산했다라고 합시다. 자, 어느 나라가 더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까? GDP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사과 10개, 자동차 2대니까 12개를 생산하고요. 미국은 여기 보시면 10개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과는 자동차랑 이걸 1대1로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치면 좋을까요? 화폐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가짜로 그냥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사과 하나를 100원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1만원으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한국이 창출한 가치는 사과 100원짜리 10개니까 당연히 1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원짜리 자동차를 2대니까 2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국이 창출한 가치는 어떻게 돼요? 21,000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0원짜리 사과를 5개니까 500원의 가치를 창출했고요. 만원짜리 자동차를 5대 생산했으니까 5만원의 가치를 창출해서 5만 500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끝에 단위가 어떻게 되죠? 원으로 끝났잖아요. 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원으로 끝났고 원으로 끝났고요. 이랬을 때 아이고 미국이 한국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양을 창출했다,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다른 생산물들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합산한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 얘기가 밑에 GDP의 측정 방법 해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G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도요, 어떤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나타내서 부가가치 합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아니면 요소 분배, 그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삼면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DP 화폐 개념 얘기할 때요, 새롭게 생산된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 새롭게 생산된 그것 때문에 이 부가가치라는 개념, 밸류가 더해지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투입된 인풋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리는 중간에 투입액을 우리가 비용 처리해서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가가치로 나타낼 수 있고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많이 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한 국가가 창출하는 가치가 맨 땅에다가 뭐 밀 같은 거 해볼까요? 네, 밀이라는 농사를 지었다라고 합시다. 밀 농사를 지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다 밀 이렇게 되고요. 밀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자, 이 밀가루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빵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빵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밀의 가치가 처음에 이게 뭐 5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밀가루의 가치가 만약에, 근데 이 밀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가치가 2가 창출됐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5고 여기는 7이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 밀가루를 또 인풋으로 투입해 가지고 이게 7인데 3의 가치를 창출하면 여기가 10의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생산의 최종 생산물인 빵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가가치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단순하게 합계한다고 해볼게요. 합계하게 되면 단순하게 각 생산 단계에 있는 값들을 합하게 되면 5 더하기 밀의 5 그리고 밀가루의 7, 빵의 10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밀은 여기 보시면은요, 중복 계산된다고요. 처음에 밀은 한번 여기 계산됐는데 이 밀이 인풋으로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밀은 여기도 들어갔고 또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은 3번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밀가루는 여기 그 가치에서 여기 2는 여기 2번 계산되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각 생산 단계에서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것만 하자. 그러니까 밀에서는 5의 가치가 창출되고 밀가루에서는 2의 가치가 창출되고 그 다음 빵에서는 3의 가치가 창출되니 요거를 이렇게 세 단계에서의 가치, 이걸 부가가치예요. 가치가 추가되는 거, 중간 투입액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우리가 부가가치다, 부가가치 합계로 GDP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야, 빵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빵 안에 밀과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빵 하나만 하자. 빵의 생산 가치는 얼마다? 그렇죠. 위에 10 이렇게 있으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요거 하나만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각 생산 단계별 부가가치 합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 여기서는 빵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GDP는 나름대로 국가 경제 전체 규모와 사이즈를 나타내는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사 도우미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및 지하 경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가사 도우미와 같은 파출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용하고 있던 가사 도우미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주부의 가사 노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GDP가 어떻게 됩니까? 가사 도우미인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부, 결혼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GDP가 감소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요. 국민 개정 체계라고 해서 SNA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계 가사라든가 개인 서비스 활동과 관련해서 개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은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의 가사 서비스를 GDP에 반영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수업이 없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뭐 쓰레기통에다 뭐 하고 밖에 이렇게 낮에도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아니 당신은 실업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 취업했는데요. 취업은 뭐로 했습니까? 가사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업률을 측정할 때요. 가사 서비스를 생산 활동에 포함하게 되면 모든 성인 인구가 다 취업자가 돼버려 가지고 실업률은 빵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집에 있는 사람도 다 집안일 하는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계 작성상 필요에 따라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가주택, 자가소유 주택에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또 이거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건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라든가 밀수 같은 지하경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는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경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불법적인 거 사실은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마약이나 밀수, 뭐 어디 서울에, 강남에 어디 가가지고 깍두기 아저씨를 찾아가서 저기요, 이 조폭에서는 마약과 밀수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경제 규모를 연구하는 경제학자거든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 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DP에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더 나가서 디지털과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요즘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사이먼 쿠즈네츠가 연구했던 이런 GDP가 약간 현실과 괴리가 발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지금 컴퓨터랑 퀄리티나 뭐 성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윤택함과 삶의 퀄리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GDP라는 양적 측면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와 관련된 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특히 또 공유 경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공유 경제까지도 좀 제대로 파악하는 기초 통계 작성이 필요한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계에서는 의견은 제시하지만 뭐 어떻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도 해외랑 비슷하게 그 규모나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점차 커지게 되면은 이것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GDP가 완벽하지 않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GDP를 대신 어떻게 대체할 만한, 보완할 만한 어떤 국민소득 통계를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발전에 보이는 모습은 여기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좀 나쁜 거니까 빼야 되겠죠? 여가라든가 건강 같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리즈를 비롯해서 몇몇 학자들에게 국민의 행복을 GDP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국민 행복 지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 개발위원회에서도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좀 더 인간의 어떤 삶과 관련된 밀접한 지표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했던 데이터랑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GDP도 아직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 뭐 밑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 정리 좀 합시다.
자, 국가 경제 규모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지 경제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진단을 해야지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로로 이걸 측정하려고 시도했던 공로로 사이먼 쿠즈네츠는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 후에 옛날에는 사람이 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가 개방화가 잘 안 돼서요. GNP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그 땅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GDP에 좀 초점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GDP도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여가와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라고 하는데 너무 신나게 테니스를 치는 거야. 땀도 흠뻑 흘리고 기분도 좋아. 이런 거요. 우리의 후생과 삶을 증가시키지만 GDP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사노동이라든가 언더그라운드에서 발생하는 언오피셜한 지하경제 같은 것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상품의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퀄리티 이런 거,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어서 다른 대안 지표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변수인 GDP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음미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